50대 기장과 사랑에 빠진 20대 승무원, 그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 모두가 경악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출발 대합실에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잠시 후 도쿄로 향하는 K703편이 이륙할 예정이라는 방송이었죠. 이번 비행의 사무장인 젊은 이서윤 씨는 브리핑룸에서 막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행 스케줄이 빽빽하게 적힌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긴 야간 근무 끝이라 눈가에는 피로가 살짝 비쳤지만 그녀의 모습에선 당당하고 프로페셔널한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윤 씨는 가녀린 몸매에 눈부신 미인형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끄는 묘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사소한 손짓 하나까지도 부드러우면서도 정해진 규율을 정확히 따르는 듯했죠. 승무원으로 일한 지 3년 가까이 되도록 그녀는 승객에게서 단 한 번의 불평도 듣지 않았고 이 업계에서는 드물지 않은 조종사와의 스캔들에도 휘말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서윤 씨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비행의 기장이 바로 박진우 기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젊은 여승무원들 사이에서 20년만 젊었어도 아무도 거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농담의 주인공이었죠. 박진우 기장은 58세로 항공사에서 가장 경력이 많은 베테랑 중 한 명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졌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고 중저음의 목소리는 마치 최면을 거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그와 같은 팀으로 비행한 적은 없었고 다만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고 엄격하지만 모두에게 신사적이고 공평한 이상적인 귀감으로만 그의 이름을 들어왔습니다. 서윤 씨는 조종실로 들어가 인사를 건넸고 프로다운 미소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박 기장의 눈과 마주쳤을 때 심장이 저도 모르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기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K703편 사무장 이서윤입니다. 아, 이서윤 씨. 얘기 들었어요. 일 잘한다고. 늘 하던 대로 편하게 해요.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다정하지 않으면서도 서윤 씨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묘한 울림이 있었죠. 왠지 모르게 그 눈빛을 마주한 후로 서윤 씨는 박 기장에게서 무언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설렘이 아니라 마치 오랜 경험을 가진 이가 그녀 안의 모든 피로를 꿰뚫어보는 듯한 기묘한 안정감이었습니다. 5시간이 넘는 비행 내내 서윤 씨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업무를 수행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박 기장의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침착한 표정, 조종관을 굳게 잡은 손, 그리고 마치 아직 들려주지 않은 긴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한 깊은 눈빛. 비행기가 옅은 햇살이 내리쬐는 도쿄에 착륙했을 때 서윤 씨는 기체 뒤편에서 승객들이 내리는 것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박 기장이 그녀 옆을 지나가다 잠시 멈춰서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처럼 편안한 비행은 처음이었소. 거의 30년 만에. 서윤 씨는 비행기 문 밖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멍하니 서 있던 그녀는 가슴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떤 낯선 감정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비행 종료 절차를 마친 후 비행팀은 다음날 아침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 전에 하룻밤을 쉴 수 있도록 나리타 공항 근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호텔은 호화로웠지만 차가웠고 각자 방으로 흩어져 누구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의 삶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날아가고 돌아오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그리고 가끔은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 이서윤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쿄 시내의 불빛이 마치 기억의 안개처럼 아른거렸죠.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낮에 박 기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편안한 비행. 어째서 간단한 감사 인사 한마디가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걸까요? 그가 비행팀 중에서 처음으로 그녀에게 부드러운 칭찬을 해준 사람이어서일까요? 아니면 그의 그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혼자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나보다 30살도 더 많고 가정도 있었던 분인데 말도 안 돼.
하지만 심장은 늘 그렇듯 이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부기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누가 1층 라운지에서 차 한잔하자고 하는데 누군지 맞춰볼래요? 서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아무렇게나 추측했습니다. 분명 최 기장님이겠죠. 답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틀렸어요. 기장님이에요. 서윤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서둘러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긴장하는 건지,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직업적인 예의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거울 속 그녀의 두 뺨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1층에는 작은 일본식 찻집이 있었습니다. 공간은 고요했고 종이 문을 스치는 바람처럼 감미로운 음악 소리만 나지막이 들려왔죠. 박 기장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상복인 옅은 회색 셔츠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사색이 어려 있었죠. 앉아요. 방해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이 계절의 도쿄가 너무 아름다워서 혼자 보기가 아까웠소. 그는 유리창 밖돌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 바른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장님. 그냥 진우 씨라고 불러요. 업무 시간 외에는 직급 구분하는 거 안 좋아하니까. 분위기는 천천히 흘러갔고 두 사람은 더 이상 기장과 승무원이 아닌 너무나 오랫동안 외로웠던 두 인간, 두 영혼으로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녀가 10살 때 재혼한 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하늘 위에서도 승객들에게 미소를 지어야 했던 밤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 기장은 부기장 시절 첫 비행의 추억과 아슬아슬하게 죽음을 피했던 순간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끝난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엄마랑 같이 살았어. 지금쯤이면 서윤 씨 또래가 됐을 거요. 그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침묵했습니다. 어색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기 때문이었죠. 왜 이런 이야기들이 그를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헤어진 것은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전 박 기장은 서윤을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서윤 씨,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진 건 정말 오랜만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은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에 누군가 가볍게 노크를 한 것 같았죠.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다음 비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목적지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다음날 아침 나리타 공항의 승무원 대기실 분위기는 여느 비행 때와 다름없이 평범했습니다. 이서윤은 여전히 어깨에 비스듬히 맨 푸른색 실크 스카프가 달린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옅은 화장을 한 얼굴과 흠잡을 데 없는 프로다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뒤척이며 잠 못 이룬 것은 그녀 자신만이 알고 있었죠. 그녀는 박 기장의 눈빛을, 부드러우면서도 의미심장했던 그의 말을 계속 생각했고 그러다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냥 감사 인사일 뿐이야. 우린 그냥 동료고 거리를 둬야 해. 비행팀이 비행기에 오를 때 박 기장은 평소처럼 진지하게 비행 안전 점검을 지시했고 그의 차분한 눈빛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어젯밤이 아름다운 꿈이었던 것처럼 약간의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승객을 응대하고 수화물 칸을 점검하고 가끔 조종실을 힐끗 쳐다봤지만 박 기장과 눈이 마주치는 일은 없었죠. 그녀는 모든 사적인 감정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지금은 근무 중이고 비행 중이야. 모든 것은 프로페셔널해야 해. 비행기가 대만 해협을 지날 무렵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난기류로 기체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승객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조종실로 들어갔습니다. 기장님, 객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14비 좌석 승객께서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안정시켜드리고 소음방지 헤드폰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고마워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조종 계기판에서 떠나지 않았죠.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 문손잡이에 손을 댔을 때 박 기장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내가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다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어젯밤 대화는 진심이었다는 말만 하고 싶었소.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얼어붙었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진심에는 익숙하지 않아서요. 조종실 문이 닫혔습니다. 흔들리는 상공에서 두 개의 심장이 서로를 향해 혼란스럽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천공항에 무사히 착륙한 후 서윤은 차를 몰아 마포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았고 고양이도 화분도 키우지 않았죠. 집은 깔끔했지만 지난 몇 년간의 그녀 마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지만 고독했죠. 서윤은 노트북을 켜 사내 메일을 확인하다가 개인적으로 표시된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박진우 기장,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괜찮다면 한 번 더 만날 기회를 줄 수 있겠소? 그녀는 몇 분 동안 화면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이성은 안 된다고 소리쳤죠. 나이도 많고 가정도 있었어. 사람들이 비난할 거고 뒷말이 무성할 거야.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어느새 답장 버튼으로 향했고 짧은 몇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진심이시라면 만나겠습니다. 장소는 기장님께서 정해주세요. 토요일 저녁 삼청동 깊숙한 골목에 위치한 조용한 카페, 은은한 피아노 소리와 따뜻한 노란 불빛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서윤이 들어서자 박 기장은 어느새 와서 창밖을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은 일 얘기를 하지 않았고 나이 차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의 비바람을 각자 겪어온 두 사람으로서 따뜻한 차 한 잔과 진심 어린 눈빛에서 온기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많은 걸 가졌다는 거 알아요. 나이, 상처, 그리고 과거까지. 하지만 누구와 얘기하면서도 당신과 있을 때처럼 평온했던 적은 없었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솔했습니다. 기장님의 과거가 두렵진 않아요. 단지 우리의 미래가 함께 걸어갈 용기가 부족할까봐 두려울 뿐이에요.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소리 없이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하나의 약속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이서윤과 박 기장 사이에는 기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떠들썩하지도 공개적이지도 않았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미묘한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알기에는 충분했죠. 눈빛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엇박자를 내는 그런 곳으로요. 그들은 자주 문자를 보내지도 매일 밤 통화를 하지도 않았지만 비행 스케줄에 박 기장의 이름이 있을 때마다 서윤은 마치 첫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녀처럼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과묵하기로 소문난 박 기장은 이제 승무원 휴게실에 더 오래 머물며 멀리서 조용히 서윤을 바라보곤 했죠. 어느 달 중순의 저녁, 서울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K215편 비행에서 서윤과 박 기장은 또다시 같은 팀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배정 명령을 받았을 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은 원칙과 감정 사이의 치열한 전쟁터였죠. 비행기가 안정적인 순항 고도에 진입한 후 승무원들은 기내식을 준비하기 전 약 30분의 짧은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윤이 물을 좀 마시기 위해 뒤편의 작은 주방 공간으로 들어섰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간 비행할 때마다 피곤한 편이요? 그녀가 돌아보자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차분하고 부드러운 박 기장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익숙해졌어요. 피곤하긴 하지만 불평할 순 없죠. 제가 불평하면 누가 절 위로해 주겠어요?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순간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서윤은 얼어붙었고 가슴 속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착각일 뿐이라고
그저 인생 경험이 풍부한 남자에 대한 존경심일 뿐이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6시간의 비행 끝에 서울에 도착한 후 비행팀은 공항 후문에서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지만 박 기장이 먼저 서윤을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침묵이 흘렀죠. 서윤의 오피스텔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 앞에 차가 멈췄을 때 박 기장은 운전대를 가볍게 쥔 채 정면을 바라보며 불쑥 말했습니다. 어디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소. 카페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당신이 걱정하는 그런 곳은 더더욱 아니오. 옛 아내와 함께 갔었지만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그 길. 옛 도심의 거리를 당신과 함께 걷고 싶소. 서윤은 그를 돌아보았고 그의 세련된 모습 뒤에 숨겨진 고독함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간다는 건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들어서는 걸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단 몇 시간이라도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나에게 전화해요. 박 기장은 그녀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손으로 쓴 한 줄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진심일 때만 사용하는 개인 번호. 서윤은 문 앞에서 그의 차가 밤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얇은 코트 자락을 흩날렸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 안에서 작은 쪽지가 바람에 가볍게 떨렸습니다. 마치 나이도 과거도 편견도 없이 오직 다정함만이 존재하는 한 남자를 향해 흔들리는 그녀의 마음처럼요. 사흘 후 이서윤은 태국과 한국을 오가는 빡빡한 비행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일정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비행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스카프를 고쳐매고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를 때마다 그녀는 박 기장의 눈빛과 그의 나지막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소. 그녀는 데려다준 그날 이후로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번호가 적힌 작은 쪽지를 지갑에 넣고 마치 자신만의 비밀 부적처럼 모든 비행에 가지고 다녔죠. 그녀는 그에게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에서 돌아온 비행을 마치고 서윤은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골목 입구 나무 아래에 앉아 기다리는 한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옅은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2년 전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되어 서윤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던 남자였습니다. 그 배신은 그녀를 몇 달 동안 잠 못 이루게 했고 심리 상담까지 받으며 겨우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죠. 그리고 민준 때문에 그녀는 다시는 누구도 어리석게 사랑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서윤아, 오래 기다렸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기다렸는데? 서윤이 표정 없는 얼굴로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너를 잃고 나서야 텅 빈 게 어떤 건지 알게 됐어. 그 애랑은 헤어졌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서윤은 침묵했습니다. 밤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옷깃 사이로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박 기장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정한 눈빛, 인내심 가득한 손길,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평온함을 준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저 약했던 시절 심장의 낡은 습관일 뿐이었다는 것을. 난 2년 전의 이서윤이 아니야, 민준아. 그리고 외로움이 무서워서 남자가 필요한 그런 여자도 아니고.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라도 생긴 거야? 민준이 눈빛이 어두워지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고 민준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죠.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도 슬프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어둠에서 걸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샤워를 마친 후 서윤은 지갑에서 익숙한 글씨체의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박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네, 접니다. 서윤은 살짝 웃었고 목소리에는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약속이 유효하다면 기장님과 한번 걷고 싶어요. 카페도 호텔도 말고요. 그냥 걷기만요. 전화기 저편에서 박 기장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 종로의 한 거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소. 빵 2개랑 레모네이드 한 병 사놨소. 서윤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럼 갈게요. 근데 어디 가지 말고 계세요. 또 길을 잃을까봐 무서워요. 한밤중 서울의 옛거리는 한적했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나무십 사이로 비치며 나란히 걷는 2사람의 그림자가 벽돌길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거리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비난받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그의 과거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나이를 초월한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옛 도심을 함께 산책한 이후로 이서윤과 박 기장은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도 과시적으로도 아니었죠. 그들은 그저 매비행이 끝난 후 조용히 서로를 찾았습니다. 골목 안작은 카페에서의 오후 커피 한 잔, 조용한 길모퉁이에서의 간단한 식사, 혹은 시간이 날 때마다 주고받는 짧은 메시지 몇 줄. 그들의 사랑은 말없는 연주곡처럼 조용했지만 2사람의 심장에는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박 기장에게서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남자는 과장이나 화려한 미사여구가 필요 없었고 오직 행동으로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먼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지만 서윤은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항상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25살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경청받고 존중받고 제대로 사랑받는 한 명의 여성이라고 느꼈죠. 하지만 인생은 아름다운 것들이 평화롭게 오래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주에서 돌아온 비행을 마치고 서윤이 막 유니폼을 갈아입고 승무원 휴게실을 나설 때 그녀는 2명의 동료가 등 뒤에서 속삭이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너 들었어? 그 이서윤 말이야. 박 기장님이랑 만나는 것 같아. 뭐라고? 세상에, 그분 곧 은퇴하실 나이잖아. 걔 아버지보단 나이가 많을걸. 아래 기수 애들이 그러는데 밖에서 둘이 같이 밥 먹고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는 것도 봤대. 세상에 누가 알았겠어.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꽉 조이는 듯 했으며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복도를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수군거림은 마치 바늘처럼 그녀의 자존심 깊숙이 밝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처럼 박 기장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텅 빈 방에 멍하니 앉아 천장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죠. 그녀는 뒷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 두려웠죠. 박 기장이 자신 때문에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게 된 것을 귀찮아하지는 않을까?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녀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후회하세요? 저를 선택한 거요. 몇 분 후 메시지는 읽음으로 바뀌었고 그가 답장했습니다. 후회되는 건 단 하나. 당신을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이오. 서윤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100년의 약속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을 만큼 강단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풍파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그녀는 항공사 인사팀으로부터 개별 면담을 요구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의실에서 한 고위 관리자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윤 씨, 상사인 박진우 기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는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본인의 행동을 심각하게 재고하길 바랍니다.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문은 이제 승무원들 사이를 넘어 회사 내부의 문제로 번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일주일간 비행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서윤은 마치 자유낙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가 몇 년간 지켜온 모든 노력과 원칙이 순식간에 삐딱한 시선과 차가운 말들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날 저녁 박 기장이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징계를 받고 30년 동안 지켜온 명예로운 자리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자 박 기장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서류 뭉치 하나를 건넸습니다. 조기 퇴직 신청서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역력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여론의 한가운데 혼자 서 있게 하고 싶지 않았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당신에게 짐이 되는 것도 원치 않소. 하지만 기장님은 모든 걸 잃게 되실 거예요. 서윤이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의자 하나를 버리는 것뿐이요. 하지만 당신은 내가 지키고 싶은 내 인생 전부요. 서윤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이 작은 방 안에는 세상을 등지고 서로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진우 기장은 공식적으로 조기 퇴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거의 30년간 몸담았던 항공사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 소식은 기름이 번지듯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으며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랑 때문에 너무 약해졌다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서윤에게는 그가 자신 때문에 퇴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에 큰 돌덩이가 얹힌 듯 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과 동시에 이름 없는 빚을 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박 기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낭만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을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박 기장의 아파트는 종로구의 한 오래된 빌라에 있었습니다. 화려하거나 번쩍이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따뜻함이 가득했죠. 책장에는 소설책이 가득했고 몇 개의 낡은 액자와 함께 나무 장식장 한가운데에 특별한 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졸업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죠. 서윤은 무심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아들이요. 박 기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죠. 이름은 민준이요.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손이 떨렸죠. 방금 뭐라고?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이름이 민준이라고. 올해 29살인데 어릴 때 엄마가 데리고 이민 갔다가 나중에 서울로 돌아와서 사업을 하고 있어. 그는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서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그 윤곽, 바로 몇 년 전 자신을 배신했던 전 남자친구 민준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박 기장은 서윤이 떨며 창백해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아요? 서윤은 그를 바라보았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 전 남자친구 이름도 민준이었어요. 그리고 저 얼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방은 공기가 다 빠져나간 듯 고요해졌습니다. 박 기장은 충격에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 때문이 아니라 벗겨진 고통 때문에 굳어 있었습니다. 몰랐소.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다는 건 전혀 몰랐소. 나와 그의 엄마는 걔가 어릴 때 헤어졌고 걔는 외국에서 자라서 집에 거의 오지 않았지. 우리 부자 관계도 냉랭했소. 서윤은 얼어붙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버려졌던 순간들. 이제 와서 그 당시 자신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현재 가장 사랑하는 남자의 아들이라니 너무나 잔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은 박 기장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유 없이 휴가를 냈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사랑을 분노와 원망과 섞지 않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민준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만나자고 전화했죠. 민준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숫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빛에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죠. 서윤아, 네가 누구랑 만나는지 알아. 소문이 회사 내부에 쫙 퍼졌더라.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일 줄은 몰랐겠지. 서윤은 평정을 유지했지만 속은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뭘 원하는데?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몸을 숙여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랑 너의 과거 이야기가 터지면 내 커리어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애인한테 속고 나서 그 배신자의 아버지랑 사귀는 승무원이라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민준은 옅게 웃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 그냥 알려주는 거야. 조용히 지내고 싶으면 우리 아버지 곁에서 떠나.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울지도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옛날엔 내가 약해서 너한테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아. 그리고 싸우고 싶으면 한번 해봐. 난 이미 모든 걸 한번 잃어봤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고. 서윤은 등을 돌려 떠났고 민준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맞서고 진정한 사랑을 지킬 줄 아는 성숙한 여성이었죠. 이서윤은 단호한 발걸음으로 카페를 나섰지만 마음은 포효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자신을 배신했던 민준과 이렇게 잔인한 상황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단순한 과거의 남자가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방에 조용히 앉아 휴대폰을 들었지만 박 기장에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상처받을까봐, 자신에게 왜 일찍 말하지 않았냐고 책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아들과 사랑하는 여자 사이에서 갈등해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윤 씨, 다 들었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책망도 놀라움도 없이 그저 가벼운 한숨 같았습니다. 서윤은 침묵했습니다. 오늘 민준이를 만났소. 전부 다 얘기하더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목맨 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소. 당신이 그 녀석과 사귀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 녀석이 엄마를 버린 나를 원망하는 건 알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최악의 방식으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 할 줄은 몰랐소. 서윤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가장 아픈 사람이 그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기장님이 저 때문에 아들을 잃는 건 원치 않아요. 서윤 씨, 내 말 들어요.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민준이는 당신 때문에 잃은 게 아니요. 그 녀석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미 나를 떠났소. 그리고 당신은 내가 아직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신의 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이틀 후 서윤은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나와 한 번만 만나. 우리 아버지가 너 같은 여자 때문에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늘 가던 카페, 밤 9시, 민준. 서윤은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이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내야 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민준은 이미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커피는 거의 그대로였죠.
그녀를 보자 그는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서윤은 피하지 않는 눈빛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 당신 가족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한 성숙한 여성으로서 구걸하지도 빼앗지도 않고 한 남자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주는 옅게 비웃었습니다. 앞으로 뭘 할 건데? 결혼? 그럼 세상 사람들이 비웃겠지. 자기 아들 또래랑 결혼했다고 누군가 비웃는다면 그건 그들이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전 비웃음이 두렵지 않아요. 제가 두려운 건 저에게 진심이었던 유일한 사람을 잃는 거예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 적 없다는 듯이 말하네. 넌 날 사랑한 적 없어. 넌 너 자신을 사랑했지. 네가 날 아프게 했을 때 넌 돌아보지도 않았잖아. 하지만 그분은 내가 슬퍼하기만 해도 말 한마디 없이 알아채셨어. 그 말은 치명타였습니다. 민주는 침묵했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죠. 서윤은 일어섰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받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제부터 나와 아버지의 삶에 끼어들지 마. 난 물러서지 않을 거니까. 그날 밤 박 기장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용감해줘서 고마워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지만 당신이 곁에 있어준다면 난 절대 손을 놓지 않을 거요. 서윤은 문자를 읽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죠. 그녀는 답장했습니다. 저 어디 안 가요. 이서윤과 민준의 대결 후 사흘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이번에는 차가운 협박이나 항공사 복도에서의 삐딱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박 기장과 서윤 모두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었죠. 민준의 어머니, 즉 박 기장의 전처인 윤혜진 씨였습니다. 혜진 씨는 외교관 출신으로 은퇴 후 삼청동의 큰 저택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아들 민준 때문에 연락을 유지할 뿐 박 기장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죠. 과거의 결혼 생활이 조용히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날 서윤이 공항에서 집으로 막 돌아왔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서윤 씨 맞죠?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위험 있는 목소리였죠. 네, 맞습니다. 저는 윤혜진이라고 합니다. 민준이 엄마이자 박 기장님의 전처예요. 서윤 씨를 만나고 싶군요. 우리 둘, 여자 대 여자로 한 번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이 관계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번질 줄은 몰랐죠. 다음 날 오후 그들은 관운동의 한 전통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혜진 씨는 단아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높게 묶은 전직 외교관다운 차분한 품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 눈에는 뚜렷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서윤 씨를 힘들게 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군요. 이 관계 정말 진심인가요? 그녀가 애둘러 말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서윤은 피하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저는 박 기장님께 돈 때문에 다가간 것도 아니고 동정심이나 결핍 때문도 아니에요. 저는 감정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던 그 다정함 때문에 곁에 있는 겁니다. 혜진 씨는 침묵했습니다. 서윤은 그녀가 화가 난 건지 생각에 잠긴 건지 알 수 없었죠. 잠시 후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와 박 기장님은 누가 봐도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하지만 우린 조용히 헤어졌죠. 시끄럽지도 다투지도 않았어요. 내가 지쳤기 때문이에요. 곁에 있는 아내 대신 항상 이를 평생의 동반자로 선택하는 남편에게 지쳤던 거죠. 서윤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진 않아요. 다만 그가 한 여자를 위해 30년 가까운 경력을 기꺼이 포기하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아마 그는 나를, 지금 서윤 씨를 사랑하는 방식으로는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겠죠. 그 말은 서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도 생각해야 해요.
그 앤네 아들이고 상처받았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혜진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유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망가뜨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먼저 민준 씨에게 다가간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박 기장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수많은 상처 끝에 그저 제 마음을 따랐을 뿐입니다. 혜진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랑도 때로는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깨닫는 날이 온다면 오늘 이 대화를 기억해줘요. 그리고 그녀는 떠났고 서유는 그 자리에 조용히 하지만 약하지 않은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기장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거리의 분주한 차들을 바라보았죠. 그가 말했습니다. 나와 혜진 씨는 거리감 때문에 헤어졌소. 배신 때문이 아니었지. 하지만 그녀 마음속에는 항상 버려졌다는 느낌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민준이는 단 한 번도 나를 진정으로 용서한 적이 없소. 아마 이제 당신도 그 압박을 견뎌야 할 거요. 서유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시선이 두렵지 않아요. 제가 두려운 건 언젠가 기장님이 옛날처럼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대신 침묵을 선택하게 되는 날이에요. 박 기장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난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늙었소. 하지만 앞으로 1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그 10년은 내가 과거의 사람들에게 빚졌던 모든 진심과 다정함으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소. 서유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실수도 하고 조용히 상처를 겪어온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옳은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윤혜진 씨와의 만남 이후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터질 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밀려오고 있었고 그 파도를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민준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후 승무원과 조종사들의 뒷이야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 대형 커뮤니티 페이지에 익명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찻집에서 함께 있는 이서윤과 박 기장을 몰래 찍은 사진과 함께 악의적인 글이 덧붙여져 있었죠. 젊은 승무원, 전 남친의 아버지인 60대 기장과 부적절한 관계, 항공사 뒤흔 등 충격적인 스캔들. 과연 이것은 사랑일까? 아니면 미래를 위한 거래일까? 게시물은 순식간에 뜨거운 화제가 되었고 몇 시간 만에 수천 번 공유되었습니다. 댓글창은 온갖 경멸과 비아냥,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굴이 안 되면 수작질이라도 해야지. 요즘 승무원들은 도덕보다 직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네. 전 남친의 아버지까지 사랑하다니 대체 어떤 종류의 인간이야. 이서윤은 새로운 항공사의 시범 비행에 참여하려던 참에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휴대폰을 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이미지, 조용히 살아온 모든 원칙이 이제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파헤쳐지는 웃음거리가 된 것 같았죠. 소식은 항공업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서윤을 아끼던 사람들은 침묵했고 몇몇 지인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으며 동료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됐다. 당한 줄 알았는데 결국 이런 덫을 피하지 못했네. 그녀는 온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울고 싶고 소리치고 싶고 서울에서 사라지고 싶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폭풍우 뒤에서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박 기장이 즉시 그녀를 보호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던 개인 SNS 계정에 그는 기품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직 기장 박진우입니다. 저와 이서윤 씨는 어떤 이익이나 도덕적 문제 없이 진지하게 사랑하는 관계임을 밝힙니다. 만약 여론이 책임질 사람을 찾는다면 제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지만 누군가 이 일을 개인적인 잘못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자신이 먼저 폭로당하기 전에 멈추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공격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박 기장을 알던 사람들이
그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박 기장님은 내가 아는 가장 진중한 분이다. 사랑에는 잘못이 없다. 잘못은 억지로 흠을 잡으려는 자들에게 있다. 우리 세대에게 50대 이후의 사랑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젊은 여성이 목소리를 낸 것이죠. 그녀는 그 폭로 게시물 아래에 증거가 담긴 메시지 캡처 사진과 함께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속았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를 만날 때도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임신할 뻔했지만 낙태를 강요당했죠. 이제 와서 옛 연인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다니 과연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 정보는 널리 퍼졌습니다. 민준의 이름은 온갖 커뮤니티에서 거론되었죠. 그를 알던 사람들은 이제 앞다투어 그의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불성실한 사업 방식, 이중적인 인격, 감정을 이용해 여성을 조종하는 수법까지 여론은 즉시 뒤집혔습니다. 처음에 폭로글은 조용히 삭제되었죠. 페이지 운영자는 두루뭉술한 사과문을 올렸지만 서윤에게 그 글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날 밤 박 기장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더 일찍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오. 내가 너무 안일했소. 우리의 사랑이 조용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모든 것을 다시 걸어야 한다 해도 난 여전히 당신을 선택할 거요. 서윤은 울었지만 이번 눈물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죠. 그녀는 서서히 아물어가는 상처와 편견으로 가득한 사회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오직 진정한 사랑만이 사람을 끝까지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후 이서윤과 박 기장은 진지하게 대화하기 위해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린 만남이 아니라 갈림길에 선 두 성인으로서 분명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함께 계속 나아가거나 아니면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멈추거나. 그날 오후 발코니 햇살이 가득한 작은 방에서 박 기장은 조용히 차를 우렸고 서윤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먼 곳을 향했고 얼굴은 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맑아졌습니다. 마치 폭풍우를 지나 평온함을 배운 사람처럼요. 피곤하지 않소? 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진실하게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서윤이 대답하고는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과 그리고 민준 씨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후에도 저를 미워하신다면 더 이상 애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말은 해야겠어요. 박 기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윤이 승낙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중간한 상태로 살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약속은 어느 일요일 아침 윤혜진 씨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꽃과 책으로 가득한 날 같지만 우아한 저택이었죠. 시간의 흐름이 몇 박자 느리게 가는 듯한 곳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거실 중앙 의자에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의 민준이, 오른쪽에는 서윤을 위한 빈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안으로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지나친 강인함도 없이 부드럽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민준 씨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을 막을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그 결과를 생각해봤는지 알고 싶군요. 자신보다 30살이나 많은 사람, 그리고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것 말이에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심지어 포기하고 싶을 만큼 두려웠죠. 하지만 저를 가장 상처 입혔던 건 나이나 과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제 손을 잡아주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박 기장님은 그러셨어요.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용감한 걸까? 어리석은 걸까? 젊은 여자애 하나 기쁘게 해주려고 경력도 명성도 다 버리고. 서윤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나 원망 없이요. 넌 내가 모든 남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지만
내 아버지는 내가 다시 믿게 만들어주셨어. 아무도 그분에게 날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 그분은 나보다 더 편하고 문제없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 하지만 그분은 모든 상처와 복잡한 과거를 가진 나를 선택했어. 그러니 넌 비아냥거릴 자격이 없어.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어쩌면 무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진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이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많은 뒷말을 감당해야 할 거라는 거 알죠? 지치고 왜 굳이 들어왔을까 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순간도 올 거예요. 정말 준비됐나요?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기장님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만약 여기서 멈춘다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걸요. 혜진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서윤 뒤에 서 있는 박 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고 미워했고 이제는 체념 속에서 놓아주는 한 여자의 눈빛이었죠. 만남은 끝났습니다. 다툼도 눈물도 화해의 포옹도 없었죠.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기장과 서윤은 늘 하던 습관처럼 자전거를 끌고 산책에 나섰습니다. 4월의 날씨는 쌀쌀했고 어린 나무잎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괜찮소? 그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플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가벼워요. 그는 웃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다 이제야 마음의 평화를 찾은 남자의 미소였죠. 서윤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저 기장님이 제 손을 놓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계속 걸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죠. 사랑이 충분히 깊어지면 많은 언어가 필요 없으니까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한 밖에서 아무리 많은 말이 들려와도 그들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혜진 씨와 민준과의 운명적인 만남 후 3개월, 이서윤과 박 기장의 삶은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도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요란하게 공개하지도 언론에 해명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의 선택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박 기장은 일찍 일어나 차를 우리고 화초에 물을 주며 가끔은 낡은 스쿠터로 서윤을 출근시켜 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비행을 쉰 후 예전 항공사로 돌아가지 않고 젊은 승무원들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 교육센터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감히 실행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센터는 처음에는 한 작은 건물의 3층을 빌린 작은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서윤은 저녁에 강의하고 낮에는 직접 교재를 디자인하고 수강생들의 메시지에 답하며 직접 자료를 인쇄하러 다녔습니다. 화려하지도 꿈 같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박 기장은 처음에는 쉴 생각이었지만 서윤이 밤늦게 지쳐 침대에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바쁜 것을 보고 조용히 그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승객 심리 및 비상 상황 대처 수업을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30년의 경험을 살려 그가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들은 수강생들을 숨죽이게 만들었죠. 어떤 날 저녁에는 수강생이 단 7명뿐이었지만 그들은 마치 수백 명 앞에서처럼 열정적으로 강의했습니다. 비 오는 날 갑자기 정전이 되어도 서윤은 손전등을 들고 수업을 마쳤습니다. 박 기장은 교실 뒤편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죠. 깜빡이는 불빛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여론은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두 사람을 미워할 이유를 찾지 못하자 수군거림은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온라인에서 비난을 받은 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죠. 혜진 씨는 가끔 서윤에게 조용히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치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처럼요. 어느 늦은 밤 서윤이 새 강의안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박 기장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잠이 부족해 눈가가 퀭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소. 네? 만약 언젠가 내가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하고 손을 떨고 말을 더듬게 되면 귀찮아하지 않겠소? 서윤은 웃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먹먹한 미소였죠. 제가 두려운 건 지금처럼 기장님이 잠든 모습을 볼 수 없을 만큼 제가 늙어버리는 날이에요. 박 기장은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화려한 파티도 눈부신 드레스도 없이 그냥 작은 파티에 당신과 나, 그리고 당신의 수강생들만 초대해서 내가 당신의 연인일 뿐만 아니라 남편이라는 증명서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결혼식을 꿈꿔본 적이 없었죠. 그들의 사랑은 풍파와 여론, 과거와 나이를 넘어 오직 신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지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없는 그 소박한 청혼이 그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요? 아주 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기장님이 타주시는 차를 마실 수 있고 매일 밤 아무리 피곤해도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도록요. 박 기장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샹들리에도 벨벳 의자도 없는 작은 방 안에는 단단한 돌 위에서 피어난 꽃처럼 정성껏 지켜온 사랑을 간직한 두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피어나고 여전히 향기로운 결혼식은 늦가을 어느 오후 박 기장과 이서윤이 자주 산책하던 오래된 동네의 작은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불꽃놀이도 시끄러운 음악도 없이 오직 수십 명의 가까운 지인들, 서윤의 수강생들, 박 기장의 옛 동료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바람없는 하늘만이 있었습니다. 신부는 베일도 보석도 없는 소박한 흰색 실크 한복을 입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온화했고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립스틱이나 화장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했기 때문이었죠. 박 기장은 옅은 회색 정장을 입었고 가슴에 꽃을 달 때 손이 살짝 떨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60세에 가까운 나이에 이렇게 긴장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례는 박 기장의 옛 수강생으로 지금은 부기장이 된 사람이 맡았습니다. 그는 감동에 젖어 말했습니다. 저는 조종사가 하늘의 폭풍우와 맞서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박 기장님이야말로 가장 용감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론과 나이, 과거와 맞서 한 사람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박 기장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과거의 날카로웠던 시선들은 모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충분한 시련을 거친 사랑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감사 인사를 할 때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빛 속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가장 큰 놀라움은 예식이 거의 끝날 무렵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나타난 것이죠. 아무도 예상치 못했고 초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와서 멀리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좌석에 끼어들지도 시선을 끌지도 않았죠. 서윤은 잠시 당황했고 박 기장은 아들을 보고 시선이 가라앉았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오직 혈연은 강요할 수 없고 쌓아 올려야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평온함만이 있었죠. 민주는 잠시 서 있다가 다가와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서윤에게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금 읽을 필요는 없어. 그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보내는 마지막 몇 줄일 뿐이야. 그 말을 하고 민주는 돌아섰습니다. 구차한 사과도 어색한 화해도 없이 몇 달간의 고뇌 끝에 내린 하나의 놓아줌이었습니다.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아픔도 없었죠. 과거는 한때 그녀를 무너뜨렸지만 이제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빛 속에 설 만큼 충분히 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서윤과 박 기장은 낡은 집의 섬돌에 앉아 반짝이는 조명 아래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민준이가 올 줄은 몰랐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애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었겠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요. 서윤이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박 기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렵지 않소? 아니요.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부자나 젊은 사람,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가줄 용기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박 기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마지막 매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전혀 관계없어 보이던 두 사람, 한 세대가 넘는 차이를 가진 두 사람이 이제는 마치 오래전부터 운명이었던 것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기다림과 투쟁, 그리고 마침내 용서로 이어진 고된 여정을 통해 증명했으니까요. 삶은 그 자체로 증명이었습니다. 이서윤과 박 기장의 결혼 생활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하며 충만하게 시간이 숨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기 시작하기 전까지는요. 서윤은 여전히 센터에서 꾸준히 강의했습니다. 수강생은 점차 늘어났고 지방에서 올라와 그녀와 박 선생님께 직접 배우기 위해 서울에 방을 얻는 젊은이들도 생겨났습니다. 학생들이 박 기장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며 서윤은 그들의 사랑이 뿌린 씨앗이 이제 젊은 세대에게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소박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나이라는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기장은 어깨 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강의 후에는 자주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서윤은 그의 손이 가끔 미세하게 떨리며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한 번은 강의 도중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해 수강생들을 놀라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를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는 진단했습니다. 뇌혈액순환 장애, 경추퇴행, 그리고 불안정한 혈압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심각하진 않지만 스트레스와 오래 서 있거나 말하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 기장은 애써 안심시키려는 듯 웃었습니다. 괜찮아.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내가 당신이 누군지 잊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소? 하지만 서윤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는 내내 침묵했고 마치 자신을 다독이려는 듯 하얀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한 달 후 박 기장은 자발적으로 센터 강의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게시판에 손편지 하나를 붙였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쉬려고 합니다. 열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전해야 할 것은 이미 다 말했고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나아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수강생들은 울었고 서윤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책을 읽고 있을 때 뒤에서 그를 껴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기장님이 약해지면 제가 일과 당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까봐 무서워요. 그는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 자신을 먼저 선택하시오. 당신이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두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겠소? 그 말에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결코 요구하지 않고 항상 그녀가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죠.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윤은 새로 생긴 항공사의 교육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매일 거의 20km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센터 강의, 개인 교재 개발, 수강생 관리, 그리고 박 기장 간호까지 그녀는 완전히 지쳐갔습니다. 어느 늦은 밤 땀에 젖고 신발은 흙투성이가 된 채 박 기장에게 줄죽을 싸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책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10년만 젊었다면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녀가 속삭이며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눈을 떴습니다. 피곤한 목소리였지만 애써 농담을 던졌죠.
10년 젊었으면 다른 아가씨들이 당신을 뺏어갔을 거요. 서윤은 눈물 속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당신 없는 삶에 익숙해질 만큼 오래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을 남겨두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내가 당신과 함께 걷지 못하게 된다면 나를 만나기 전에 당신처럼 계속 살아가시오. 강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항상 자신을 사랑할 줄 알면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소. 다만 우리가 미처 다 깨뜨리지 못한 편견 속에 당신을 홀로 남겨두게 될까봐 두려울 뿐이오. 서윤은 편지를 읽고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나 혼란 대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을 닦고 노트북을 열어 쓰다만 강의안을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 그녀는 그가 책이 아닌 사랑으로 가르쳐준 강인함을 담아냈습니다. 12월이 되자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서울은 잿빛 겨울 옷을 입었습니다. 이서윤의 삶도 결혼 이후 가장 어두운 날들로 접어들었죠. 그것은 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이 막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을 때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박 기장이 자주 들러 정원을 가꾸던 옛 동네의 이웃이었습니다. 서윤 씨, 박 선생님이 마당에서 쓰러지셨어요. 저희가 구급차를 불렀고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서윤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책상에 던지고 서둘러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업 중이던 학생들을 남겨둔 채였죠. 택시를 잡는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렸고 입으로는 병원 주소를 더듬거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 기장은 이미 응급실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간호사는 서윤을 들여보내주지 않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고혈압 병력이 있으셨고 이번에 가벼운 뇌졸중이 왔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셨어요.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두 손을 꽉 쥐었지만 여전히 떨렸죠. 그녀는 늘 자신 앞에서 굳건했던 남자, 수천 번의 대륙 횡단 비행을 조종했던 그가 이제 응급실 문 뒤에서 기계의 의지에 숨을 쉬고 자신의 부름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작고 무력하며 그 어느 때보다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1시간 후 의사는 박 기장이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가벼운 혈전 증상이 보여 면밀히 관찰해야 하며 운동 능력 회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알렸습니다. 서윤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팔다리는 힘없이 늘어져 있었죠. 그녀는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말 못했는데 저 새로운 항공사 교육관리직 제안 거절했어요. 안 갈 거예요. 여기 당신 곁에 남기로 했으니까요.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흐느꼈습니다. 모든 계획과 꿈이 이제는 작아 보였습니다. 그가 혼자 여기에 누워 있어야 한다면 어떤 직함도 화려한 경력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은 당사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힘겨운 여정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약과 물리치료를 챙기고 오후에는 온라인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병실 의자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센터는 잠시 문을 닫았고 수강생들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몇몇 나이든 수강생들은 교대로 병원에 와서 그녀 대신 간호를 돕기도 했습니다. 낯선 이들의 친절함은 서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만 재정적인 압박이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약값, 재활치료비, 모든 것이 비쌌습니다. 서윤은 절약하며 살았지만 이렇게 길어질 상황에 대비하지는 못했죠. 한 번은 급하게 옛 동기에게 돈을 빌려야 했고 한 번은 박 기장에게 가장 좋은 영양식을 사주기 위해 점심을 굶기도 했습니다. 그가 깨어나 미안하다고 말하려 할 때마다 서윤은 화난 척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건강해지기만 하면 돼요. 그는 힘없이 웃으며 약하게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픈 건 두렵지 않소. 다만 당신이 너무 지쳐서 나를 떠날까봐 두렵소. 떠날 거예요. 당신 약 사러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복도에서 쪽잠을 자고 있을 때 서윤은 윤혜진 씨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서윤아, 소식 들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주저 말고 말하렴. 과거가 어땠든 현재 너는 가족이니까.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서윤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절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개월간의 투쟁 끝에 그들의 사랑이 마침내 가장 단단했던 마음까지 움직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뇌졸중 후 3주, 박 기장은 중환자실에서 재활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왼쪽 몸은 여전히 약했고 왼손은 거의 움직일 수 없었으며 걷는 것은 목발과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대륙을 횡단하는 비행기를 조종하던 남자가 하룻밤 사이에 침대 한쪽에 누워 숟가락을 들 때 손을 떨고 일기 몇 줄을 쓰려 할 때 눈이 흐려지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자부심 강하고 침착했던 그에게 이것은 사고 자체보다 더 큰 상실이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매일, 매시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를 탓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지만 피로는 조용히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병상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침대 난간에 머리를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려 옷을 적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간호사가 박 기장의 붕대를 갈아준 후 서윤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요? 그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제 유니폼이에요. 빨아서 다려놨어요. 오늘 센터에 다시 가서 작은 수업 하나 시범 강의하려고요. 그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소. 센터 일은 나중에 해도 괜찮아. 서윤은 자리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전보다 더 마르고 창백해져 있었죠. 알아요. 하지만 나중으로 미루면 어쩌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희생만 하다가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고 잠시 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를 응원해 주세요. 매 순간, 매분 응원하고 있소.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날부터 서윤은 다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그의 혈압을 체크한 후 몇 시간 동안 그를 돌볼 사람을 고용해 수업에 나갔습니다. 오후에 돌아오면 그녀는 그의 곁에서 물리치료를 돕고 팔다리를 마사지해주고 수강생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시를 읽어주거나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그가 단 몇 초라도 웃게 만드는 것으로 충분했죠. 피곤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매일이 아내로서,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서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책상을 정리하던 중 서윤은 박 기장의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펼쳐보니 안에는 수십 페이지에 걸쳐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쓰러지기 전에 쓴 것이었겠죠. 서윤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내가 당신과 함께 걷지 못하게 된다면 부디 내가 당신 마음에 집혔던 그 불꽃으로 계속 나아가 주오. 그리고 삶이 선택을 강요한다면 항상 당신 자신을 선택하시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여자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있으니까.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억눌린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체념과 평온의 눈물이었죠. 다음 달 박 기장은 점차 운동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오른손은 지팡이를 짚고 집마당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죠. 그는 서윤이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것을 지켜보며 가끔 교재에 대해 조언해주고 때로는 쉰 목소리지만 영감 넘치는 옛날 이야기를 수강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 막 수업을 마쳤을 때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더 이상 긴 약속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이를 원하고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힘이 없다면. 서윤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은 저에게 어머니가 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죠. 그는 말을 잃었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증명할 아이도 묶어둘 족보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곁에 머물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족이었습니다. 센터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많은 옛 수강생들이 돌아왔고 심지어 몇 년 전 서윤이 했던 말을 감사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 기장은 더 이상 비행하지도 강의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방 한구석에 앉아 서윤이 강의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희생한 사람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할 사람을 제대로 선택했고 자존감과 깊은 사랑 속에서 물러나는 방법을 제대로 선택한 사람의 미소였죠. 다음 해봄, 서울의 거리마다 하얀 벚꽃이 만개할 무렵 이서윤은 뜻밖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항공청과 국제관광경영대학이 연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에서 6개월간 전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항공서비스 업계에서 잠재력 있는 젊은 강사들에게만 주어지는 드문 기회였습니다. 서윤은 컴퓨터 앞에 앉아 복잡한 마음으로 초청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귓가에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전화로 했던 말이 맴돌았죠. 저희는 선생님의 교육 활동을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학습 일정은 그리 빡빡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센터와 계속 소통할 수 있지만 조건은 6개월 동안 싱가포르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6개월은 긴 시간이 아니지만 뇌졸중에서 회복 중인 매일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박 기장에게 6개월은 쉽게 넘을 수 없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장을 보고 밥을 짓고 청소하고 차를 우렸지만 그녀의 모든 동작은 느렸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박 기장에게 따뜻한 찻잔을 건넬 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무슨 일 있소? 박 기장이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멈칫하다가 찻잔을 내려놓고 마주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6개월 동안요. 공간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박 기장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요? 서윤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어요.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센터도 이제 막 안정되고 있고 당신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당신을 혼자 둘 수는 없어요. 박 기장은 가볍게 한숨을 쉬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벽에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췄습니다. 서윤 씨, 내가 전에 했던 말 기억하오?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 자신을 선택하라고. 서윤은 침묵했고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는 제때 돌아오지 못할까봐 무서워요. 아니요. 그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난 당신이 24시간 내 곁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소. 난 당신이 가르치는 그대로 살기를 바라오. 여성은 강해야 하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령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말이오. 하지만 당신은 난 지팡이를 짚을 수도 있고 스스로 주사 놓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 시간제 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신이 나 때문에 기회를 잃었다는 느낌으로 사는 건 견딜 수 없소. 그건 병보다 더 아픈 일이오. 서윤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정말 저를 보낼 수 있겠어요? 보낼 수 있어. 돌아오겠다고 약속만 한다면. 약속할게요. 떠나기 전 몇 주 동안 서윤은 온라인 강의안을 만들고 조교를 뽑고 매일 밤 박 기장과 화상 통화를 할 스케줄을 짰습니다. 수강생들은 아쉬워했고 그는 매일 감기약을 챙기라느니 말린 생강차를 잊지 말라느니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당부했습니다. 비행기 타는 날 박 기장은 느린 걸음으로 직접 빌린 택시를 타고 그녀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그는 공항 대합실에서 오랫동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6개월 뿐이요. 기다릴 거요. 너무 보고 싶으면 전화할게. 하지만 전화하지 않더라도 잊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안심하고 공부하길 바라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주오. 서윤은 다시는 안을 수 없을 것처럼 그를 껴안았습니다.
매일 밤 전화할게요. 그리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새로 배운 걸 하나씩 기록해서 당신에게 들려줄게요. 그리고 난 더 천천히 사는 법을, 당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당신을 그리워하는 법을 배울 거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서윤은 창가에 앉아 이 사랑이 시작된 곳인 박 기장이 처음 써준 편지가 끼워진 작은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감히 자신을 위해 살아야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그리고 햇살이 비치는 작은 방에서 박 기장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마음껏 날아가시오, 서윤 씨. 그리고 당신이 착륙할 때 난 여전히 여기서 당신 인생의 가장 평온한 안식처가 되어 있을 거요. 여름의 싱가포르는 서울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높은 습도를 동반한 더위는 공기를 항상 축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서윤은 빡빡한 일정으로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이론, 오후에는 실습, 저녁에는 그룹 발표였죠.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낯선 톱니바퀴에 던져진 것처럼 정신없이 굴렀습니다. 언어, 학습 방식, 문화적 차이, 모든 것이 새롭고 벅찼습니다. 매일 밤 서윤은 박 기장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나고 다정한 눈빛과 변함없는 미소를 볼 때마다 그녀는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먹었는지, 그녀가 무엇을 배웠는지, 누가 그녀를 화나게 했는지, 어떤 과제가 잘 안 풀렸는지. 단 몇 분의 대화만으로도 그녀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실제하는 끈으로 고향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그림자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 서윤의 반에 영국에서 온 토마스라는 새로운 강사가 왔습니다. 그는 35세 정도로 키가 크고 유머러스하며 매우 생동감 있는 강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첫 수업부터 그는 모의 비행기 객실에서 역할극 게임으로 반 전체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토마스는 특히 서윤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똑똑하고 사고력이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학구적인 성격의 서윤도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두 사람의 환상적인 호흡은 금세반 전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잠재력 있는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로요. 어느 날 수업 후 토마스는 서윤에게 작은 그룹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너무 쌀쌀맞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식사는 즐겁고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토마스는 의자를 빼주고 음식을 덜어주고 가족에 대해 물으며 매우 분명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녀가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서윤 씨, 무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은퇴한 남편을 두기엔 너무 젊어 보여요. 서윤은 토마스를 보지 않고 살짝 웃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는 아직 은퇴하지 않았어요. 그 대답에 토마스는 잠시 침묵했지만 그의 시선은 완전히 관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박 기장에게 전화해서 그룹 모임이 있었다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길 조심하고 밤에는 싱가포르가 쌀쌀하니 얇은 재킷을 챙기라고 부드럽게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이 메었습니다. 토마스 때문이 아니라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다른 남자의 관심에 마음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는 사실에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박 기장은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샴푸를 집으려 몸을 숙이다가 욕실에서 넘어졌습니다. 왼팔은 다시 경련을 일으켰고 오른다리는 완전히 힘이 풀렸죠. 그는 이웃을 불러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알릴 거냐는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게. 지금 공부하느라 바쁜데 다 괜찮아질 거야. 그날 하루 종일 그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윤이 부엌에서 들리던 그녀의 가벼운 발소리가 매일 밤 그의 어깨에 발라주던 아로마 오일 향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그는 그저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오늘 낡은 책장을 정리하다가 우리가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 당신이 쓴 편지를 발견했소. 읽고 나니 당신에게 또 한 통의 편지를 쓰고 싶어졌소. 서유는 그룹 과제를 하던 중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읽고 미소를 짓다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거의 30분 후에야 문자가 왔습니다. 깜빡 잠들었소. 괜찮은 걱정 말아요.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침묵의 순간들 속에서 그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6월 초에 비 오는 어느 쌀쌀한 오후, 박 기장은 또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에게 보내주려고 잘 익은 자두 몇 개를 따려다가 집 뒤뜰에서였습니다. 그녀가 언젠가 말했던 것처럼요. 집에서 말린 자두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는 넘어지면서 긁혔을 뿐만 아니라 왼쪽 어깨에 오래된 상처가 악화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으로 그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죠. 이웃들이 밤중에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서유는 그룹 졸업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온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 당직 의사였고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박진우 환자분 아내 되시죠? 지금 특별 관리 중이십니다. 왼팔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면밀히 관찰하지 않으면 다시 뇌졸중이 올 위험이 있습니다. 서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너무 떨려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죠. 그녀는 대학 도서관 로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귀는 웅웅거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에게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박 기장은 의식 없이 누워 있었고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곧 졸업하니 자신 때문에 중단하게 하지 말라고요.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챙이 공항에 있었습니다. 퀭한 얼굴에 짐 가방은 반도 채우지 못했죠. 그녀는 학업을 휴학 신청하고 모든 교재를 조교에게 넘겼습니다. 위원회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저는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교실에서가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제때 잡지 않으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야간 비행기는 새벽 1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서울. 그녀는 택시를 타고 박 기장이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병원으로 직행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를 보며 서유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돌아왔어요. 먼저 가면 안 돼요. 저 아직 시험도 안 끝났고 당신 아직 제 졸업식도 못 봤잖아요. 그녀는 앙상하고 창백해진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가볍게 갖다 댔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무섭도록 두려웠습니다. 사흘 후 박 기장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서유는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은 밝게 빛났죠. 공부 그만두고 온 거요? 그가 바람처럼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만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지키려고 잠시 쉬는 거예요. 그는 창백하게 미소 지었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약하지만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함께하는 매 순간이 선물이며 희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주 후 박 기장은 장기 요양을 위해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유는 시간제 전문 간호사를 고용했고 자신은 온라인으로 일을 계속하며 집에서 강의하고 센터를 다시 정리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이 발코니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박 기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이 동의한다면 내가 모아둔 돈으로 센터를 확장하고 싶소.
이름은 바람과 구름으로. 바람은 어디든 가는 당신이고 구름은 당신 뒤에서 조용히 함께 나는 나요. 서윤은 눈물을 머금고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만약 언젠가 당신이 비가 된다면요? 그래도 난 당신을 향해 내릴 거요. 그들의 이야기는 한때 부도덕하고 어울리지 않으며 상식에 어긋난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승무원 교육계에서 신뢰와 헌신의 작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멋진 왕자도 공주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무도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서로를 선택하고 온 세상이 고개를 저을 때 서로를 위해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9월 끈질기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서울의 날씨는 부드러워졌습니다. 햇살은 더 노랗고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박기장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는 것처럼요. 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왼팔은 거의 감각을 잃었고 오른다리도 더 이상 굳건하지 않았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몸이 전반적인 퇴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통이나 위험한 합병증은 없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고 서윤도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매일을 마치 다음 날이 서로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서윤은 센터를 잠시 닫고 모든 수업을 집으로 옮겨 박 기장의 침실 가까이에 책상을 두었습니다. 그녀는 가르치면서 간호하고 휴학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온라인으로 수강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그녀는 항상 미소 지었고 스카프를 단정하게 메고 수업 전에는 그가 잠들어 있을지라도 그의 어깨에 오일을 발라주었습니다. 어느 날 박 기장이 그녀를 불러 색이 바랜 낡은 종이 뭉치를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지난 1년간 내가 당신에게 쓴 편지들이요. 당신이 아직 읽지 못한 것도 있고 내가 보내지 않은 것도 있어.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매주 한 통씩 마치 내가 여전히 매일 밤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읽어주오. 서윤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를 오랫동안 껴안으며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편지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일주일만 더 계셔주시면 안 돼요? 그는 미소 지으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졸업할 때까지는 여기 있을 거요. 사흘 후 서윤은 공식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중간에 휴학했지만 최고 성적으로 과정을 마친 유일한 학생이라는 특별한 자격으로 국제교육 프로그램 수료증을 받고 명예롭게 졸업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졸업식은 서울의 한 프로그램 파트너사 작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서윤은 모든 언론의 초청을 거절하고 단 한 사람만 행사에 동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진우 씨였습니다. 행사 당일 서윤은 은색 실로 수놓은 흰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휠체어에 앉은 박 기장을 부축했습니다. 그녀가 들어서자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놀라움 때문이 아니라 존경심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그리고 그에게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았습니다. 사회자가 호명했습니다. 우수 졸업생 이서윤, 항공서비스 교육 분야에서 굳건한 의지와 사랑, 헌신의 상징입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은 무대에 올라가 고개를 숙여 명예로운 증서를 받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박 기장이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심하게 떨렸지만 여전히 높이 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취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맨 앞줄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졸업식 후 박 기장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이오. 당신은 내가 곁에 없어도 훌륭하게 살아갈 만큼 충분히 성장했소. 아니에요. 서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가르쳐준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사는 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그는 미소 짓다가 갑자기 속삭였습니다. 서윤 씨, 내일 날씨가 맑을까? 네, 아주 맑고 예쁠 것 같아요. 왜 물으세요? 그냥 마루에 앉아서 당신이 강의하는 걸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단 5분이라도 좋으니.
당신이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눈빛은 빛나고 목소리는 부드럽고 희망에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싶어서. 다음날 아침 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든 채 마치 방금 미소 지은 듯 평온한 얼굴로 떠났습니다. 서윤은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곁에 앉아 이미 차가워진 손을 잡고 그의 뺨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영원히 곁에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재단이 영정사진은 졸업식 날 손을 높이 들어 서윤에게 흔들며 미소 짓고 있던 박 기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가 처음 썼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 씨,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먼저 떠났을 거요. 하지만 울지 마시오. 나는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바람이 되어 남은 당신의 생애 동안 조용히 곁에서 날고 있을 테니. 장례식 후 한 달, 서울에는 하얀 구절초가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익숙한 거리마다 꽃을 가득 실은 자전거들이 조용히 지나가며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연약하며 소박하고 짧았던 것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치 이서윤과 박 기장의 사랑처럼요. 길지도 시끄럽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사랑이었습니다. 49제가 지난 후 서윤은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화장도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흰색 셔츠에 검은 바지 차림이었죠.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상실을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은 사람처럼요. 그녀는 강단에 서서 아래에 진지하게 앉아있는 수강생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날고 싶고 하늘로 나아가고 싶은 꿈으로 가득한 젊은 눈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서비스 마인드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녀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승객들에게 제대로 응대하기 위해서요. 또 다른 건요? 업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서윤은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하루를 더 살아갈 희망을 얻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에요. 다정한 말 한마디, 적절한 미소 하나가 누군가를 절망에서 구해줄 유일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30살 이상 많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지지받지도 못했죠. 하지만 그분은 저에게 여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부드러움이며 아무리 작은 친절이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래에서 몇몇 수강생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그 박수 소리는 번져나가 마침내 반 전체가 일어나 그녀에게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여정 내내 조용히 뒤에 서 있었던 그를 위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1년 후 바람과 구름 센터는 지역사회 교육 모델로 확장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이 항공 서비스 분야의 꿈을 좇을 수 있도록 돕는 전문 기관이 되었죠. 진우와 서윤이라는 이름의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첫 번째 수강생은 부모님을 여의었지만 항상 소통 기술 수업에서 1등을 하던 시골 출신의 소녀였습니다. 서윤은 꾸준히 강의했습니다. 그녀는 재혼하지도 멀리 떠나지도 않았지만 매일 박 기장이 선물했던 회색 실크 스카프를 맸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창가에 그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는 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항상 그곳에 앉아 그녀가 강의하는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것 같았죠. 늦가을 어느 저녁, 서윤은 발코니로 나와 따뜻한 생강차를 손에 들고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박 기장이 썼던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주 멀리 있을 거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한 나는 계속 존재할 테니. 서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하늘을 나는 꿈을 꾸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어린 친구들이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꿈을 꿔요. 그리고 누군가가 굳건히 날아오르는 것을 볼 때마다 어딘가에서 당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것 같아요. 잘했소, 서윤 씨.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창턱을 스치며 박 기장의 사진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 구름이 어딘가에 처음 만난 그날부터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지켜보는 한 남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서윤과 박 기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나이를 초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과 조용한 희생,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가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보고 이해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이란 감히 선택하고 지키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행복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다정함과 포용, 그리고 인내에서 온다는 것을요. 때로는 짧은 길을 함께 걸었던 사람이 평생의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분히 깊어지면 나이도 설명도 필요 없이 오직 두 개의 진실한 마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